제가 오늘 이제 저는 제 이름은 손현수고요. 거의 다 아시겠지만 미네소타에서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리얼터 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공부를 시켜드리고 이제 집을 사시는데 그러고 나도 나중에 지나가면 이제 까먹는 경우가 많으시고 지금 마켓은 또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에이전트들도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집을 안 사더라도 우리가 아는 거가 이제 힘이니까요. 제가 괜찮으시면 만약에 지금 컴퓨터로 보시고 계시면 훨씬 잘 보이실 거고요. 제가 왜냐면 스크린을 쉐어할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언뮤트 하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raise your hand 할 수도 있고요. There you go. I like that.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 녹화본이 혹시 공유가 되는 건가요? 공유할 수 있어요. 혹시 그 파일로 주시는 그 이메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파일로 이메일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아니면은 유튜브로 올릴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사진 보이시나요? 네. 예, 보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장만하기 101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있는 코더뱅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파란색 이 점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콜더뱅크 사무실인데요. 이게 미네소타 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9만 2천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콜더뱅크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레이트럽입니다. 현수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슬로건이 있어요. A name that is hard to say but easy to trust. 그리고 보통 말씀하는 게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 아시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오게 된 게 바로 인디애나 대학에서 오페라를 전공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아시아인으로 유일하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오페라를 했죠. 그러면서 했던 게 제가 뉴욕 타임즈와 시카고 트리뷴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동산 코더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게 뭐 제 취미가 아니고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obsession. 제가 좀 많이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공식적으로 받았던 상이 President Premier 전 세계 코더뱅크에서 에이전트 중에 탑 1%예요.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영어로 어떻게 했냐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브라이언 볼릴, 저희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이고요. 조디 코크란 저희 사무실 매니저고요. 앤지 크레인 제 어시스턴트세요. 그러니까 저만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마이크 허프만이 비즈니스 코치인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거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마치 미로 같아요. 집을 사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뭐 그냥 뭐 집을 가서 집 하나 보고 나서 결정해서 사는 게 아니죠. 준비를 하고 집을 찾고 오퍼를 넣고 다음 단계를 거쳐서 클로징까지 가는 데까지 마치 미로처럼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집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고 사는 걸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팔고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레노베이션을 해서 사는 게 맞는지. 그러면 집을 살 거면 지금 살 건지 아니면 내년에 살 건지 언제 살 건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뭔지 꼭 필요한 거는 뭔지 그런 걸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걸 결정을 하셨다. 그럼 에이전트를 찾아야겠죠. 과거 고객들로부터 평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에이전트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타다! 찾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맞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고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한쪽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팀워크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집을 사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에이전트들을 찾으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크레딧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따가 이따가 보면 Q&A가 있을 거예요. 크레딧이 몇 점 정도 돼야 돼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다들? 아직 아무도 잠드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 단계. 이제 우리가 크레딧이 준비도 됐다. 그러면 그 다음 게 이제 융자를 이제 mortgage approval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다시 볼 건데 직업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달라요. 진남 씨 지금 약간 언뮤트 하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지금 현재 Guaranteed Rate Affinity에서 론 오피서로 일하고 있고요. 현수 씨랑 그 집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융자 승인 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일단 융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프리 어프로벌을 받으셔야지 집에 오퍼를 넣으셨을 때 훨씬 그 오퍼가 억셉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진남 씨, 지금 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어프로브를 받기 원한다. 그랬을 때 어떤 게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뭐 수입이 얼마였다, 지출이 얼마였다, 뭐 세금 낸 거 몇 년치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 그 비즈니스 텍스 리턴 그 부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크레딧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텍스 리턴과 크레딧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는 W2를 요청을 드리는데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 소유의 지분이 얼마 정도 있으신지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25%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퍼스널 그다음에 비즈니스 텍스 리턴 그 2년치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60일간의 개인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한테. 저는 인컴이 이건데 어프로벌 얼마까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프리 사이즈 옷을 사서 다 입는 게 아니고 경우마다 다르고 또 그분의 크레딧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죠. 알아보시는 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몰기지 어프로브를 받았다. 지금 상태에서 마켓이 바이어 마켓인지 셀러 마켓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들고 대답하셔도 돼요. 셀러 이문 씨. 마켓이요. 네, 맞습니다. 셀러스 마켓이에요. 셀러스 마켓은 나온 집이 적고요. 빨리 팔리고요. 나온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고요. 셀러가 우선 조건을 제시한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지난 요 몇 달 내놨던 집들을 보면 다 어떻게 나오냐면 마켓에 나오는 게 50만이다. 그러면은 오퍼들이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왔다가 쳐요. 그럼 거의 옥션처럼 되는 거예요. 50만, 52만, 53만, 54만. 그뿐이 아니고 셀러가 우선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는 클로징 날짜가 언제인지 셀러가 결정을 해요. 옛날에 같으면 바이어가 내가 이만큼 오퍼를 넣고 클로징은 언제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잘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해요. 미리 전화를 해서 셀러한테 언제 클로징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클로징 하고 나서 이틀 정도 집에 더 있기를 원하냐. 이런 것까지. 때로는 인스펙션도 안 하시고 그냥 집을 사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어프레이저가 안 나오면 어프레이저가 뭐냐? 집 감정이에요. 집 감정이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바이어들이 요즘에 하는 말씀이 어프레이저가 감정이 안 나오면
내가 make up the difference. 그러니까 캐시를 더 하고 오겠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아주 셀러스 마켓에서는 파는 거는 상당히 좋고요. 그러면은 바이어들이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지 말을까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거는 아니죠. 지금 셀러스 마켓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자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자가 낮고 집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시는 거죠. 멀티플 오퍼 같은 경우에 셀러가 뭐를 보냐. 어떤 분은 그냥 가격만 많이 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힘든 거가 뭐냐면 FHA 론이나 VA 론 같은 경우예요. VA 론은 뭐냐면 바이어가 베테랑이신 경우에 다운페이를 아예 안 해요. 0% 다운페이만 하시고 100% 몰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오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프레이저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FHA나 VA 론 같은 경우는 어프레이저가 안 나오면 몰기지 승인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게 있고요.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평판이 좋은 대출 회사로부터 융자 승인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웰스 파고에서 몰기지 어프로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면 제가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저도 웰스 파고에서 뱅킹을 해요. 근데 웰스 파고가 사실 몰기지 자체로는 별로 평판이 안 좋아요. 워낙 회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멀티플 오퍼에 가는 경우에는 진짜로 로컬리 아주 레퓨테이션이 좋은 그런 회사랑 하는 게 좋죠. 제 진난씨 같은 경우는 GRA랑 있어요. 그게 저희 코더뱅크와 어필리에이트 된 회사라서 되게 상당히 평판이 좋죠.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멀티플 오퍼의 경우에 제가 이런 말도 가끔 들어요. 혹시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얼마 오퍼 넣는지 알 수 있냐고 하는데 모르죠. 우리가 모르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경우에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를 넣기는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 자체가 50만에 나왔는데 내가 오퍼를 52만에 넣겠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53만을 넣으면 내가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라고 해요. 질문 있으신가요? So far? 괜찮으세요? 네. 집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가 MLS, 노스타 MLS를 써서 집을 보게 되고요. 에이전트로. 일반인들은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이거는 에이전트들만 쓰시는 거고 본인들, 일반인들은 주로 홈스파를 뭐 질로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쓰시는데 질로가 참 편하기는 한데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질로에서 액티브 나온 집이 제가 알아보면 이미 under contract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집이 마음에 든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서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이런 집이 나왔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쇼잉 타임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픈하우스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따로 우리 시간에 맞춰서 쇼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상형의 집을 찾습니다. 타다. 그런데 100% 맞는 집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80%는 맞고 10%는 고칠 수 있는 거, 뭐 10%는 없어도 되는 부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어떤 손님이 저한테 이 집을 너무 꼭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위치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35W 아시죠? 35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하이웨이 바로 옆이면. 하이웨이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집이 만약에 파워라인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가 그거 바꿀 수 없죠. 학군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세요.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고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뭐 카펫이 뭐 분홍색 카펫이다, 벽이 빨간색이다, 그런 거는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되게 다들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아주 상당히 집중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한국과 많이 다르게요. 여기는 지금 장수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30페이지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죠. 모든 게 정확하게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보증금, earnest money라고 하죠. 보통 1 to 2% of
1에서 2%, 집가격의 1,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가격이 50만이다. 그러면 보통 5,000불 정도 되시고요. 그게 바로 클로징 때 내가 클로징비나 다운 페이먼트로 돌아오시게 되세요. 요즘 같은 이제 멀티플 오퍼가 많은 경우는 그 보증금이 earnest money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시리어스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쓰고요. 다운페이가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인지. 다운페이 versus conventional loan, 어떤 종류의 파이낸싱을 할지. 뭐 이게 conventional loan이나 FHA loan이냐, VA loan이냐 그런 것도 다 쓰게 되고요. 다른 조건들, 인스펙션, 내가 인스펙션을 할 건데 며칠 만에 할 것이냐, 인스펙션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아야지 집을 산다. 그러면 그것도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집을 못 팔면 집을 못 사니까. 클로징 날짜는 언제인지. 요즘 같은 경우는 때로는 클로징 날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on or before 언제, 뭐 4월 15일 그날이나 그 전 셀러가 원하는 날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제 특이한 게 입주 날짜예요. 옛날 같으면은 주로 이제 클로징이 4월 15일이면 입주가 4월 15일인데 예를 들어 셀러가 그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셀러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했냐, 이 집을 팔고 이틀 동안 셀러가 이 집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집을 팔고 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이 집을 도로 이제 바이어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 날짜를 며칠 이후에. 그래서 바이어가 만약에 렌트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이죠. 집을 사주시면은 요즘에는 만나서 사인할 수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전자 사인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면은 click here to sign 클릭하시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accept your name 그러면 하나하나 start 그러시고 하나하나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다 끝나시고 complete signing 하시면 저한테 그게 와요. 그러면 제가 그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오퍼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오퍼에 대한 설명은 이메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문서, 지금 우리가 사인한 거는 이제 셀러한테 나가는 거였고, 그러면은 에이전트와 본인들, 바이어 간에는 어떤 문서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하도 이제 고소하기를 좋아해서 사인할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 agency relationship, 이거는 뭐냐면요. 거기 보면은 이게 계약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에이전트로서 팔고 사고 두 가지 다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고요. affiliated business arrangement, 이거는 뭐냐면 콜더 뱅커가 회사로서 자매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진남 씨가 계시는 GRA가 저희와 자매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몰개지 회사 있고 뭐 타이틀 회사 있고 보험 회사 있지만 본인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컨트랙은 저와 바이어들께서 우리가 성격이 맞고 내가 이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러의 집에 대한 disclosure, alternative disclosure. 이거는 뭐냐? There we go. Hold on. Just a second. 바이어와 셀러와의 문서. 바이어와 셀러와의 문서네요. 이거는 집 계약서 아까 하셨죠? Purchase agreement. Arbitration disclosure. 혹시 arbitration disclosure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조금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미국 분들도 잘 모르세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셀러와 바이어 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 집을 팔고 나서라도 집을 샀는데 지하에 막 물이 들어와요. 근데 옆집에서 어느 날 딱 와서 하시는 말이 이 사람들 그 집에 물 들어오는 거 고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물 들어와서 엄청 고생했다는데 고쳤어요. 근데 셀러가 그거를 속이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지하에 물이 들어왔는데 셀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몰랐던 거를 뭐 밝힐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데 속였다. 그럼 그게 바로
수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arbitration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arbitration을 사인을 하시면 내가 바로 고소를 안 하고 중재자를 써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이제 그 가격의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고소할 문제가 있으면 arbitration을 안 하고요. 고소로 바로 가는 거고 아니면 arbitration을 하는 거고. 첨가 문서가 바로 addendum이라 그래요. addendum은 뭐냐? 집을 팔거나 사는 데 있어서 purchase agreement 있죠. 중요한 계약서. 그 계약서에 첨부가 되는 모든 거를 addendum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아야지 집을 산다. 아니면 내가 이 집은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콘도인데 콘도에 대한 법을 알아야지 내가 이 집을 사겠다. 그런 게 다 어덴덤으로 붙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셀러가 이 집은 어땠습니다. 이거는 고장이 났고 이거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뭐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디스클로저에 쓰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셀러가 나는 이 집을 계속 렌트를 해서 뭐가 어떤지 모른다. 그러면 alternative disclosure 해요. 그거는 뭐냐? 내가 이 집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요런 거 법적으로 꼭 밝혀야 되는 것만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오퍼를 넣어서 계약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집을 당첨이 된다 그러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보통 5일에서 10일 안에 하는데요. 바이어가 돈 내죠. 왜냐하면 바이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라돈 검사는 추가로 되는 거고요. 혹시 라돈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라돈이 땅에서 올라오는 가스예요. 근데 그게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라돈이 검사했는데 안 좋다. 그러면 레이단 미티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사실은 설치하시는 게. 그런데 이제 지연 씨 같이 하이라이즈에 있는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로 보통 지하나 1층이 많고요. 올라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네. 인스펙션은 미관상의 결점을 찾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가로에 쓴 게 새 집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을 지으실 경우는 미관상의 결점까지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빌더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 structure, 파운데이션의 문제가 있거나 스트럭처럴 문제가 있거나 안전성, 무슨 건강에 안 좋은 거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제 인스펙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렌더가 어프레이저를 오더를 해요. 이게 우리가 집을 우리가 사는 거지만 사실 렌더가 사는 거거든요. 집을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줘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융자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집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감정비가 500불이라고 해놨는데 요즘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진남 씨 얼마 정도 한 600불 하나요? 700불? 요즘에 어프레이저가 얼마 정도 하죠? 지난번 옛날에 500불이었는데 올해인가 600 몇 불로 올리지 않았나요? 예, 625불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네. 현재. 근데 오른 게 맞는 게 지금 500불로 있었던 지가 지금 거의 5년이 넘거든요. 네. 엄청 늦죠. 20% 다운페이를 하실 경우에 어프레이저가 웨이브, 생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 집을 찍어봐야 되고요. Purchase Agreement을 넣어보셔야 되고요. 지금 요즘 많이 하는 게 바로 Appraisal Gap Clause라고 해요. 그게 뭐냐. 내가 집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 집을 내놓은 집이 있어요. 59만 9천에 내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엄청 예쁘게 수리를 하고 스테이징을 쫙 잘 해가지고 내놨더니 오퍼가 13개인가 들어왔는데요. 결국 팔린 가격이 69만에 팔렸어요. 그럼 9만이 넘게 팔린 거죠. 그렇게 9만이 넘게 팔렸으면 9만이 넘게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바이어가 만약에 어프레이저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단계에서는 셀러를 레프레젠트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퍼를 봤을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다 봐요. 그랬을 때 그 바이어가 넣었던 조건이 뭐냐면 바로 appraisal gap clause. 만약에 감정이 안 나오면 내가 다운페이를 더 갖고 오든지 아니 현금을 더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몰게지를 좀 reconstruct 해서 make up the difference 하겠다. 그 차이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한테 그 내가 사기로 한 그 가격을 개런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 다운 페이먼트, 10% 다운 페이먼트 하시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다운페이가 5%다. 그러면은 그분은 다운페이 외에 더 갖고 올 현금이 없으시겠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트 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20%였으면 17%로 낮추거나 10%면 뭐 8%로 낮추거나 할 수 있지만 5%면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운페이가 적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상당히 더 힘든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단계까지 다 걸쳤으면 우리 거의 다 끝났었어요. 영우 씨 상당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특히 우리가 몰기지가 있을 때는 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보험 없이는 몰기지가 안 나와요. 집보험을 들으실 때 이제 자동차랑 통합을 해서 보험하시면 보험료율이 좀 더 좋다고 하고요.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그 HOA에 바깥에 집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안에 보험이 상당히 저렴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지금 타운홈을 사셨거든요. 1년에 보험료가 350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타운홈 HOA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타운홈은 싫다. 왜냐하면 HOA를 내는 게 너무 돈이 아깝다 하시는데 그것만 보면은 이제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HOA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지붕, 외벽, 그 다음에 눈 치우고 잔디하고 그리고 그런 보험, 바깥에 해저드 인슈런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 포함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타이틀 회사가 뭘 하는지 아세요? 별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타이틀 회사가 뭘 하시냐면 집의 명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 인슈런스를 제공을 한대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집의 인슈런스와 다르게 집의 타이틀, 명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샀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집이 내 집이다. 뭐 그런 거. 그런 타이틀, 명의에 관한 거. 또 다른 거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쭤보셨어요. 저한테 이거 인슈런스가 랜더 인슈런스는 해야 되는데 오너스 팔러시, 오너스 타이틀 팔러시 보이시죠? 이것도 굳이 해야 돼요? 새 집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한 번 내시는 거예요. 클로징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인슈런스처럼 계속 내는 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2년 이후에 집을 지으신 건데 2년 이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지었던 서브컨트랙터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에 리인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담보처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오너스 팔러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고 아무 걱정 안 하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케이. 제가 여기 한국 분들한테는 이걸 빨간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몰개지 최종 허가 나기 전까지는 거액의 구매 금지, 신용카드 발행 제거 금지, 사표 제출 금지, 다운페이와 클로징으로 들어오는 돈은 출처가 문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오실 때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한국에서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어떤 분이 어머니가 한국에서 쌈짓돈을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보내셨으면 안 돼요. 어느 통장에서 나와서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그게 필요하고 gift money라는 레터를 써주셔야 되고요. 맞죠, 진남 씨? 예, 거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집을 구매하시는 시점에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에 그 잔고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따로 라지 디파짓에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안 드려요. 그런데 모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제 집 구매를 시작을 하셨고 모기지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인컴을 제외한 라지 디파짓이 들어왔다, 큰 돈이 들어왔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라지 디파짓 관련해서 프루프를 요청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른 어떤 큰 금액을 사용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기프트 펀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프트 펀드는 한국에서 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근데 론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컨벤셔널 론, 페니메나 프레디맥에서 받으시는 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프트 레터,
기프트 프루프만 해주시면 되는데 FH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내셨는지 송금자가 잔고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따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제 추가를 드릴게요. 보통 이제 진남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정도 이제 통장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묵은 돈이라 그래요. seasoned money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물어보는데 때로는 그거를 3달 된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바이어에 따라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2달 딱 맞춰서 오시는 것보다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낫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클로징. 그 날이나 그 전날 정도 파이널 워크스로 최종 집 점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셀러가 나갔는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인스펙션 때 고치기로 했던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고쳐졌는지 물론 우리가 리시트를 다 받고요. 집을 확인하는데요. 한국 분들이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집을 청소를 해놓는 게 눈에 안 차실 경우가 많으세요. 미국 분들 대충 이제 청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브룸 클린이에요. 그러니까 빗자루 청소 정도. 그러니까는 쓰레기를 남겨놓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창문 깨끗하게 닦아놓고 뭐 창틀 다 닦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기대 안 하셔도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클로징. 요즘 같은 때는 셀러가 미리 사인하세요. 그리고 바이어만 클로징에 오셔서, 그러니까 바이어가 예를 들어 부부다. 그러면은 부부가 2분 다 오셔서 사인하셔야 되고요. 신분증 가져오셔야 되고 미리 돈을 와이어하지 않으실 경우는 캐시어스 책을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개인 수표도 하나 이제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이제 집을 살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earnest money, 보증금, 집값이 거기에 1~2% 정도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언제 들어오죠? 클로징 날 본인의 다운페이나 클로징 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스펙션이 보통 뭐 300불부터 시작인데요. 집이 클수록 비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청 큰 집을 인스펙션 하나 했는데 그게 1,000불이 넘더라고요. 인스펙션비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라동검사비 보통 한 200불 정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미니애폴리스, 세인폴에 있는 오래된 집을 산다. 그러면 제가 하수관 검사도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게 한 200불 정도 나갈 수 있고요. 집감정가 아까 어프레이저 말씀드렸죠. 지금 한 625불이라 그랬나요? 그 정도 되고요. 예. 클로징 날 필요한 돈. 그게 바로 우리가 뭐 클로징 비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징 피. 한국말이랑 비슷하네요. 클로징 비, 클로징 비. 집 가격의 한 3% 정도 대충 10,000불 정도 대충 잡는데요. 그게 이제 플랫 피가 있기 때문에 집 가격이 뭐 35만이다. 그래도 10,000불 정도 왔다 갔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밀리언이면 3%의 밀리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랫 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그 정도. 이제 크게 나갈 게 바로 융자기간 비용. 몰기지를 받으면 몰기지 받은 값을 내는 거죠. 타이틀 회사 비용이 있고요. 가버먼트에서 뭐 이것저것 내라, 뭐 무슨 리코딩 피니, 뭐 어떤 자질구지한 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거 빨간 걸로 써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커미션이 셀러가 내는 걸 아세요. 셀러가 커미션을 바이어 에이전트도 내고 셀러 에이전트도 내는데 근데도 바이어도 내는 게 499불이라고 애드민 피라는 게 있어요. 리얼스테이트 브로커에 내는 게. 근데 그게 만약에 군인 베테랑이시거나 릴로케이션, 서버 같은 거를 통해서 이사를 하시는 경우는 제가 돼요. 그 다음에 큰 돈, 특히 이제 우리가 몰기지를 하시는 경우는 에스크로 통장이라고 해서 돈을 좀 떼놓는 게 있어요. 거기로 돈이 좀 나가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진남 씨 동의하십니까? 맞나요, 대충? 예, 맞습니다. 보험이랑 세금을 미리 모기지 회사한테 내서 추가적으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직접 세금이나 보험을 내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대신 모기지 회사 쪽에서 한 2달 정도의 버퍼를 갖고서 미리 저희가 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몰기지 회사에서 몰기지를 돈을 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자기네가 사는 거잖아요. 융자 회사에서. 우리는 돈을 빌리는 거고. 근데 융자 회사에서 뭐를 보냐면 그러다가 갑자기 바이어가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바이어가 돌아가시거나 그래도 세금과 보험은 계속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보험에 대한 거는 미리 떼어내는 거예요. 혹시를 대비해서.
그게 제가 이해한 거는 그래요. 계좌이체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계좌이체 사기가 그것뿐이 아니고 집을 사시고 나면 별의별 편지가 많이 와요. 주로 이제 뭐 이런저런 보험을 들어라. 근데 마치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이어로서 발생할 주변 상황, 주택 구매 진행 과정 동안 불안하시고 긴장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썼는데요. 대출 회사로부터, 융자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서 요청이 빈번해서 아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아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드립니다. 강조. 왜냐하면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나중에 맞아 그렇다고 그랬죠 하는데 그거 미리 설명 안 해드리면 어떤 분이 중간에 나 몰기지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산다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다고. 주변에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충고. 집을 사보신 분 아시겠지만 집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다른 주에서 있는 분들까지 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집 살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작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과 지금이랑 완전 마켓이 다르죠. 그래서 좀 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자잘하게 보이는 글씨들이 뭐냐면 저의 체크리스트예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가 그 다음 페이지는 소년수의 업무 방침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주 듣는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세요, 영훈 씨. 단계별 체크리스트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네. 그걸 공유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그거는 저의 체크리스트예요. 제가 하나 다 체크를 해서 제 바이어가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있어요. 에이전트 측에서 체크하는 리스트요? 그렇죠.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같이 뭐 일을 하고 있다가 뭐 저의 일하는 방법은 이래요.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영훈 씨가 물어보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스펙션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 바이어가 그 다음 단계는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스펙션을 할 때 미리 그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 단계를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음이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그거예요. 오케이. 여러 가지 이런 말씀 어떤 분들 이런 말씀 엄청 많이 하셨어요. 20% 다운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남 씨? 20%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20%를 다운 페이먼트를 하시게 되면 모기지 렌더 측에서 모기지 인슈런스를 요청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20% 이하를 다운 페이먼트를 하셨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셔야 돼요. 그게 월마다 추가가 되는 금액이고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3% 이상, 보통 FH는 3.5%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인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테이트 미디언 인컴 따졌었을 때 3% 이상 정도 되시면은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 다운 페이먼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고객별로 상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다운페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캐테고리가 맞아야 돼요. 인컴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크레딧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미네소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네소타 그리고 시마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드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진짜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요. First Time Home Buyer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드베리 자체의 First Time Home Buyer 프로그램은 다운페이 3.5% 하는데요. 그 25,000불을 우리가 빌릴 수 있어요. 그 25,000불을 우드베리에서 빌려서 다운페이로 쓰거나 클로징비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자가 얼마예요? 그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자보다 더 싸요. 3.25인가 그렇죠? 지금. 예.
그것도 그쪽에서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픽스로 주는 건 아니고요. 마켓 이율에 따라서 주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3%에 3.25% 정도 했었을 텐데, 아마 지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또, 지금 예, 마켓 레이쇼 올랐기 네, 때문에. 마켓 웨이트보다 그런데 좋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요. 계속 집을 팔 때까지.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55세 아니야 65세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밀리터리 베테랑의 경우에 이자가 더 낮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냐? 더 좋은 거. 우리가 만약에 first generation으로 집을 산다.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서 한 번도 집을 사신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first generation이잖아요. 이자가 몇 프로일까요? 0%예요. 이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안 사셨기 때문에 집 한 번도 안 사봤다. 상관없대요. 우리가 first generation home buyer라는 거를 그러니까 affidavit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가 없이 25,000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시고 이게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번에 그거를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 first generation home buyer면은 0%라는 거. 상당히 좋죠. 다음. 우드버리만 그런 거죠? 네? 우드버리만 그런 거죠? 그게 우드벨인데요. 근데 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 있어요. 많은 동네가. 그래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 집을 뭐 다른 시에서 살 것이다. 예를 들어 로즈빌에서 사겠다. 아니면 이간에서 사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first time home buyer 다음 프로그램인데 근데 어떤 경우는 인컴이 너무 많으셔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왜냐면 하우스홀드 인컴을 보거든요. 한 명을 인컴을 보는 게 아니고. 오케이.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그게 다음 질문이었네요. 그 다음, 융자를 얻을 때 준비해야 되는 자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진남 씨랑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여쭤보세요. 크레딧 확인하면 점수가 깎인다고 하는데 한 몇 점 정도 깎이죠? 진남 씨? 뮤씨입니다. 안 들리세요? 보통 정확하게 얼마 깎인다고 밝혀진 바는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점에서 5점 정도 깎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3점에서 5점 정도.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크레딧 깎일까봐 크레딧 검사 안 하고 융자 어프로브를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피 검사를 해요. 그 피 뽑아서 피 아깝다고 피 검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우리가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집을 사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3점이 깎인다, 5점이 깎인다 하셔도 아시는 게 중요하죠. 크레딧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진남 씨, FHA는 크레딧이 몇 점이 돼야지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고 컨벤셔널은 보통 몇 점 정도 돼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릴 때 보통은 이제 580 이상이면 FHA가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 모기지 렌더 측에서는 700 이하면은 FHA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크레딧이 70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컨벤셔널 론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크레딧 스코어를 개인별로 확인을 하시는 스코어가 모기지 렌더 측에서 사용하시는 스코어랑 좀 다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측에서 그 세 가지 크레딧 뷰로를 통해 가지고 크레딧 스코어를 찾는데, 트랜스유니언이랑 이키팩스랑 익스페리언 그 세 가지 크레딧 뷰로에서 나온 크레딧 스코어를, 그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 있는 크레딧 스코어를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중간 점수로 저희가 기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계신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뽑으신 그런 크레딧 뷰로에서 하시는 크레딧 스코어를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모기지 렌더 측에서 쓰는 크레딧 스코어는 그 세 가지 공식 기관에서 중간 점수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지연 씨 질문. 론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진남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론의 차이점, FHA와 컨벤셔널의 차이점. 예. 일반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700 이상이 되면은 저희가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H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론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약간 낮으세요. 한 0.25에서 0.125 정도 낮게 이자율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월 내는 상환 금액이 더 줄어드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물론 FH론 같은 경우는 이자율은 낮을 수 있지만 또 미리 또 내셔야 되는 업프론트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업프론트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1.75%, 그 론 금액의 1.75%를 미리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론 기간 최소 10년에서 론 전체 기간 30년까지 매월 내셔야 되는 모기지 인슈런스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게 0.8에서 0.85% 정도를 계속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개인별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율이 낮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자율이 좀 높지만 월 상환 금액을 줄이시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컨벤셔널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 대신 크레딧이 낮아서 FH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거꾸로 요청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FHA와 컨벤셔널을 봤을 때는 사실 FHA 론을 하시는 분은 FHA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컨벤셔널이 가능하면 컨벤셔널 하시는데, FHA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내가 foreclosure가 있었다, 아니면은 뭐 숏세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레딧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운페이가 FH는 3.5%까지 하면 되거든요. 보통 컨벤셔널은 5%지만,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마켓에서는 FHA 론과 컨벤셔널의 론을 봤을 때는 100% 같은, 나머지가 같은 조건이다. 그럼 셀러는 컨벤셔널로 가요. 왜냐하면 이 FHA 론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백업을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건이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있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뭐 계단이 3개, 스텝이 3개예요. 4개, 그 정도? 그러면 뭐 이거 손잡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FHA는 몰기지가 안 나와요. 그 손잡이가 없으면. 그 정도로 까다로운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영훈 씨 질문. 일단 그 컨벤셔널 론에서 그 아까 처음에 무슨 VA 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컨벤셔널 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VA론은 그 베터랑스 어페어라고 해가지고 그 밀리터리 그거. 군인들을 위한 론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컨벤셔널 론, 그 다음에 VA론, FHA 론, 그 다음에 USDA 론, 그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국 분들은 95% 론을 하시는 경우는 컨벤셔널을 하세요. 예. 그리고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바이어 입장에서 네. 그 선호하는 그 론 타입이 있나요?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바이어 입장이요? 셀러 입장이요? 바이어 입장에서요. 막 바이어 이런 입장에서는 컨벤셔널이 좋죠. 바이어 입장에서 컨벤셔널이요? VA 론 같은 경우는 뭐가 장점이냐면 그 밀리터리 뭐 베테랑 이런 분이기 때문에 피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되죠. 우리가 밀리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페이가 제로 다운페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쓰시는데, 요즘 같은 마켓에서는 VA 론 갖고 집이 멀티플 오퍼에서 되는 경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FH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그게 미네소타에서 전체적으로 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미네소타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클로징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워낙 그 조건이 까다롭고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는 것들 많고 어프레이저도 따로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현수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30일 정도 클로징 기간을 잡는데, FHA나 아니면은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40일에서 60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모기지 기간을요. 그렇죠. 그럼 어프로벌 받으시면 그게 얼마나 유효한가요? 프리 어프로벌을 받게 되시면 그건 저희가 90일 정도, 90일 유효한 걸로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그러면 집을 빨리 안 살 거면 기다렸다가 어프로벌을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죠. 미리 받으시는 게 좋죠. 미리 받으셔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보충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오프를 받으시고 나서 집을 찾으시는 걸 훨씬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지금 2월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집 살 거 아니고요. 한 10월 정도에 집을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8월 정도에 어프로브를 받을게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를 들어 10월이 심장 수술을 한다고 보면 8월까지 기다리지 않겠죠. 지금 봐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뭐 다이어트를 바꿔야 되는지, 내가 뭐 어떤 걸 어떻게 바꿔서 건강이 좋아지도록 하듯이 10월 달에 집을 사신다고 하셨을 때 지금 봤을 때 알아봤더니 크레딧이 없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본인은 되게 뭐 빚 안 지고 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빚 안 지고 크레딧 카드 없이 현금으로만 쓰셨으면은 융자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크레딧이 아예 없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크레딧이 어떤지 지금 내가 근데 알고 봤더니 650점이다. 뭐 가능은 해요.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남았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크레딧을 더 좋게 바꿀지 그거를 준비하시면 그때가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융자를 받으실 수 있겠죠. 제가 집을 짓는 것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진남 씨 같은 경우도 집을 지셨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집을 지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워런티가 따라와요. 미네소타에서 법적으로 1년, 2년, 10년의 워런티가 있어요. 1년은 뭐냐면 workmanship. 어떤 거든 제대로 못 지었다, 잘못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 기스 내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을 닫았는데 문이 제대로 안 닫힌다거나 뭐 그런 거, 뭐 시설을 잘못했다거나. 2년은 뭐냐면 벽에 안에 있는 전기와 배관에 관한 거, electrical and plumbing 그거는 다 2년이고요. structure는 10년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특히 한국 분들 제가 새 집을 살 수 있으시면 상당히 추천을 해드리는 게 특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집 관리하는 거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 집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쉽겠죠.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땅을 사서 빌더를 고용해서 집을 짓겠다. 어떤 분은 내가 땅을 사는데 그냥 집이 허름한 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살면서 하나씩 고쳐가면서 쓰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제가 절대 말렸죠. 본인이 이제 허름한 집을 사서 살면서 고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요. 미국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고요.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거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는 집 짓는 거 비용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랑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제가 그런 거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 게 내셔널 빌더가 있고요. 커스텀 빌더가 있어요. 내셔널 빌더 같은 경우에 D.R. Horton, Lennar, Pulte 뭐 이런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전 미국 지역의 집을 여러 가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집을 여기 미네소타에 졌을 때 상당히 이피션트하죠. 일하는 사람도 많고 자재도 많이 사기 때문에 싸게 사죠. 커스텀 빌더가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땅을 하나하나 사고 일하는 사람도 훨씬 적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꼭 퀄리티가 더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빌더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집을 지을 때 클로징은 언제예요? 여쭤보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보통은 벽이 내벽 있죠. 집 바깥 벽 말고 집 바깥에 다 짓고 이제 전기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안에 벽을 넣으세요. 그걸 이제 sheetrock이라고 하는데 안벽이 들어갈 때 대충 집이 언제 클로징 날짜가 된다는 거 아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도 그 코비드 이후에 딜레이가 많아서 그것도 힘들어서 캐비넷이 들어가야지 클로징 날짜를 주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사간 이후에 집에 뭐 고장나면 셀러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인스펙션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널 웍스로 할 때 물 다 틀어보고
전기 다 해보고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같은 집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 저희 이사 오자마자 1년 안에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다 고장났거든요. 근데 가전제품이 언제 고장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인스펙션 할 때도 멀쩡했던 게 뭐 그 다음날 고장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셀러라고 생각해도 내가 있었을 때 멀쩡했는데 바이어가 와서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주지 않겠죠. 집을 사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단 몰기지 어프로브이 나야겠죠. 그리고 나서 집을 찾는데 저 같은 경우 보통 한두 달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인 것 같아요. 맞는 집을 찾는 게. 그리고 오퍼를 넣고 나서 클로징 될 때까지는 보통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리죠. 오픈하우스는 아무 약속 없이 가도 되나요? 오픈하우스 가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당연히 가셔도 되죠. 퍼블릭 오픈하우스는. 가시면 저는 그냥 집을 보러 왔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네. 저 2번에서 네. 그 first time home buyer에서 그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여자가 있으면은 만약에 남자는 first home buyer가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first home buyer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자 측을 통해서 첫 집을 장만했을 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커플로서? 아니요. 좋은 질문이세요. 상당히. 안 상당히 돼요? 좋은 질문인데요. 아니에요. 두 분 다 first time이셔야 돼요. 그런데 first time이라는 게 평생 first time이 아니에요. 3년이죠, 진난 씨. 예, 3년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집을 안 사셨으면 first time home buyer예요. 네. 모르셨죠? 그걸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난 first time home buyer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집이 없는데 언제 사셨으니까 7년 전에 집이 있었다. 그러면 first time home buyer세요. 우석 씨 말씀하셔도 돼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그 7번 말씀하실 때 이제 집을 지었을 때 1년, 2년, 10년의 워런티가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 또래 지금 우드베리에 새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진 새 집을 샀을 때 그것들이 딸려오진 않는 거죠? 딸려옵니다. 지어져 있는 그러면은 새 집을 사셔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미네소타의 감사합니다. 법이라서 그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짓자마자 6개월 만에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 워런티는 새로 이사 오신 분한테 따라와요. 그러면 그 워런티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미리. 그렇죠. 소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 빌더 자체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의 다 있으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지은 지 얼마나 되셨죠? 언제였지? 한 2년 되시지 않았어요, 우석 씨? 제가 4월에 클로징 했으니까 작년 4월에 클로징 했나? 재작년 4월에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1년 넘었고 지금 이제 1년 그 인스펙션 한 게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됐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1년 됐을 때 보통 11개월 됐을 때 빌더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런 거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2년 됐습니다. 네, 그거 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2년째가 보통 이제 plumbing, electrical, 그 다음에 HVAC 시스템 있죠. furnace, AC, 뭐 water heater 이런 거는 2년 되시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메인테인을 안 해서 고장 난 거면은 워런티가 안 될 확률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이제 스탑 쉐어링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많이 하나 들으시네요. 할게요. 질문. 네. 그 보통 네. 그 세컨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사겠다 그러면 네. 그 모기지가 퍼스트하고 세컨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 퍼스트나 세컨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나요? 아주 상당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진남 씨 대답해 주세요. 그 모기지 신청을 하실 때 예. 세컨 하우스 퍼포스로 모기지를 신청하시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대신 기존에 퍼스트 모기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퍼스트 모기지가 데트로 잡히게 되죠.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 받고 싶을 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인컴에 따라 틀려지죠. 인컴에 따라서 인컴이 그 현재 갖고 계신 첫 번째 모기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의 모기지를 커버를 하시고 세컨 모기지를 받으셨을 때 나오게 되는 원금과 이자, 그다음에 에스크로까지 합쳤었을 때 저희가 이제 데트 투 레이시오라고 하거든요. 그 데트 투 레이시오가 데트 투 인컴 레이시오, DTI라고 하죠. 그게 50% 미만이다 그러면은 세컨 모기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호 씨, 우리가 예. 중요한 게 돈을 얼마 버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 빚으로 나가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스튜던트 론이 있으면 그게 대시 되는 거고, 지금 집에 몰기지가 나가는 게 그것도 대시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만약에 크레딧 카드로 사서 그거에 나가는 게 있다, 그것도 대신데, 첫 번째 지금 사시는 지금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싸세요. 근데 두 번째 집을 내가 인베스트먼트로 사게 되면, 왜냐면 이게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보통 이자도 더 높고요. 다운페이도 좀 더 많이 하셔야지 몰기지가 나왔고요. 맞죠? 보통 얼마 정도 이렇게 이자율이 차이가 나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 고객분마다 다르신데 보통 0.12에서 0.25 정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현수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모기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그게 가장 이자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세컨 홈. 세컨 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렌탈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통 인베스트먼트 퍼포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인베스트먼트 퍼포스라고 처음에 명시를 하시게 되면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근데 세컨 홈 같은 경우는 베이케이션 홈이나 뭐 다른 쪽에 그냥 집을 하나 더 사셔서 양쪽에서 그냥 사시겠다,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그냥 집을 하나 더 사시는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보다는 조금 낮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 정도 다운 페이먼트 해야겠죠. 세컨 홈은. 예.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네. 예, 25% 이상 요청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죠.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죠. 좋은 질문이세요. 네, 질문하세요. 저기 처음에 몰기지를 했던 회사가 제 몰기지를 다른 회사에다가 넘기고 또 그 두 번째 받은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몰기지를 넘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제대로 된 통보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피해를 좀 봤는데.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통 그 세컨 마켓이라고 해서 모기지가 일단 일어난 다음에 그 모기지를 사고 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기지 랜더들 사이에서.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첫 번째 모기지를 하셨던 쪽에 반드시 요청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비싱 컴퍼니가 있고 서비싱 부서가 있어서 그 서비싱 하는 부서가 어딘지를 미리 알아보시고 그쪽에 요청을 하셔서 정확하게 문서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예. 말씀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모기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주로 많이 넘어가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모기지를 페이먼트 하셨던 텍스 리포트 아니면 그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러셔서 제가 도와드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모기지 랜더의 론 오피서한테 컨택을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몰기지 했던 데서 지금 세 번째의 몰기지 회사로 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자꾸 제 프로퍼티 텍스를 미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제 레터를 받고 그래서 모기지 회사에다 통보를 해서 모기지 회사 처리를 하고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모기지 회사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저한테 제가 내는 그 텍스를 안 내서 생기는 문제니까 저한테 생기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경우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세 번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에스크로를 받고 계신데, 그렇죠? 세 번째 모기지 회사에서 에스크로 받고 계신데 텍스를 리포트 안 하셨으면 모기지 자꾸 미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모기지 회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거를 텍스를 안 내신 부분이 물론 모기지 회사 쪽에서 안 냈지만 피해는 제가 보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기지 회사한테
클레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컴플레인을 하시는 게. 두 번이나 클레임을 했는데 계속 미스를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미스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음흠.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오른 거를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르게 냈다. 더 내라 이렇게 저한테 통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통보를 해서 자기네가 실수했다 그러고 처리를 하고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사도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결국은 통보를 받으면 다시 통보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신용상에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제가 텍스를 자꾸 누락을 해가지고 늦게 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신용에 신용상의 문제가 문제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제가 이제 귀찮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게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게 에스크로를 음. 받을 때 처음에 에스크로를 셀렉션이 될 때 에스크로가 네. 오른 텍스 가격으로 셀렉션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있던 텍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받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밸류가 올라가서 텍스가 올라가게 되니까 기존의 에스크로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근데 마이너스가 생길 그거는 거거든요.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아. 제가 해가 넘어갈 때, 프로퍼티 텍스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너가 내는 돈이 이만큼 늘어날 거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는 빼가고 아, 프로퍼티 텍스 내는 건 누락을 한 거죠. 미스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누락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네. 모기지 컴퍼니나 서비싱 컴퍼니 쪽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네. 저희가요, 2분을 뽑아서 아마존 상품권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챗박스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무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보이시는 분들은 다들 열심히 듣고 있어요. 상당히 좋아요. 네, 영은 씨.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저 지금 질문 상당히 좋아해요. 많이 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과 좀 떨어지고 좀 대화에 안 맞을 수 있는데 혹시 집을 살 때 경매해서 집을 사는 방법도 혹시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커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제가 도와드려 봤는데요. 요즘에는 경매가 거의 잘 있지 않아요. 네, 지금은 없죠. 네,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매하기 전에 이미 그 홀세일 바이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시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일반 바이어가 있고 일반 인베스터가 있고 홀세일 바이어가 있어요. 홀세일 바이어는 왕창 사서 자기들이 캐시로 왕창 싸게 사서 에이전트나 일반인들한테 내놓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 때 그러니까 100% 현금으로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적고요. 경매를 사기를 원하시면은 100% 캐시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별로 많이 추천 안 해드려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컨트랙터나 본인이 이제 그런 건축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사서 아예 플립을 할 계획으로 사시는데 일반인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매로 나올 정도로 집이 안 좋은 집을 산다 그런 경우는 미국 말로 하면 머니핏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메틱ally 안 좋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문제가 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안 해주죠. 근데 가능은 해요. 근데 경매가 막 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막 그냥 은행 쪽에서. 옛날에 뭐라지? 괜찮은 집들도 경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옛날에 그랬죠. 네. 옛날에는. 그때는 그러면은 회사들이 돈이 있는데도 안 사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게요. 지금 상당히 좋은 질문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데 왜 아무도 안 샀지? 인베스터가 안 샀지? 가격도 괜찮은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라 인베스터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싸야지 사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서 플립을 해서 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넘버가 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이 가격에 사면은 클로징 피가 얼마? 파는데 클로징 피가 얼마? 이걸 했을 때 그 이윤이 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 넘버에 맞아야 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한 5, 6년 정도에 보면 진짜 괜찮고 포텐셜이 있는 집들이 가끔 나왔어요. 경매에. 저희 손님들 중에도 이제
살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안 사실 결국적으로 안 사긴 했는데 봤을 때 뭐 그래도 포텐셜 있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8시가 넘으셨으니까 혹시 주무셔야 되는 분이거나 애들을 재우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분은 미리 가셔도 괜찮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융자 보통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융자를 얻기 위해서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분이 어떤 게 가장 좋으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미국 시민, US 시리즌이시거나 아니면 퍼머넌트 레지던트이시거나 아니면 H1B가 있으시거나 F1 비자 같은 경우는 OPT를 받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융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현수 씨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융자의 조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의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그냥 뭐 방문 비자로 온 상태에서 현금만 가지고서도 집을 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텍스 보고나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텍스 보고는 예. 한국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방문 비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보고를 해야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돈을 갖고 와서 현금으로 사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저는 이제 그쪽에 엑스퍼티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한국에서 오셔서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게 한도가 있대요. 1년에 얼마까지 보내는 게. 그런데 집을 산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보내면 그 한도가 훨씬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리포트 해야 되는 건지는 한국에 있는 그렇죠. 그거를 알아보셔야겠죠. 예. 근데 현금으로 사시는 거 가능하세요. 근데 제가 결국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 분들이 그린 카드가 없으셔도 집을 사는 거 가능하죠. 비자만 있어도 가능하고 몰기지도 가능하고 현금으로 사셔도 되고. 근데 한 가지 미리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팔 때 그린 카드가 없으면 포리너로 쳐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FERPTA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제가 농담을 하던 말이 이제 중국 분들이 너무 캘리포니아에서 땅을 많이 사셔서 그렇다 하는데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와서 여기서 미국에서 집을 사서 엄청 프로핏을 많이 하고 팔고 가면서 세금을 안 내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린 카드가 없으면 포리너예요. 시티즌십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린 카드만 있으면 아메리칸으로 쳐져요. 만약에 그린 카드가 없는 사람이 집을 판다. 그러면은 IRS에서요. 집 가격의 15%를 withhold가 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15%를 타이틀 회사에서 보낼 수 있어요. IRS한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세금을 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돈을 돌려보내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집이 내가 직접 사는 집이다. 아니면은 집 가격이 얼마 이하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맞아지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withhold, 돈을 IRS한테 안 보내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리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 한국에 사는데 미국에 땅 사서 이제 이런 걸 하기로 원한다. 그러다 나중에 파시면 15%를 IRS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와이프는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은 7.5%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IRS에.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지연 씨. 외국인이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나요? 집에 대해서요? 집을 팔았을 때? 네, 집을 팔았을 때. 내가 살던 집이요? 뭐 살던 집이던, 살던 집인데 외국인의 신분으로 샀다가 팔았을 때 세금이 뭐 미국인, 그러니까 그린카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게 되나요? 그건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세금 내는 거는 이게 내 집이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캐피털 게인 인컴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리밋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인 걸 팔았을 때 세금을 낼 때는 인컴이 아니고 그런 내가
캐피털 인컴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내 집이면. 근데 내가 이게 인베스트먼이다. 그랬을 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내는 거는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죠. 네. 네. 근데 내 집이라는 건 내가 이 집에 소유를 하고 3년 이상 여기 내가 살았다는 거, 네, 그거 홈스테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 홈스테이드를 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집이 살고 있는 내 집이다. 홈스테이. 네. 홈스테이드 하셨죠? 네. 네. 저 친구 중에 제가 음. 옛날에 집 파는 거 도와준 친구 있었는데 7년 동안 홈스테이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샀는데 젊을 때 어렸을 때 사서 모르고 홈스테이드를 안 해서 그렇게 되면 세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질문. 네, 영훈 씨. 그 집 살 때가 그 듀플렉스로 만약에 사면은 그냥 같은 집인데 두 유닛이 있으면은 자기가 살면서 옆에 있는 집이 이제 인컴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인컴으로 들어올 걸 생각하고 융자를 받으면은 그 융자에 받을 때 어떤 뭐 차이점이 있나요? 뭐 그걸 인컴으로 미리 받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융자 회사에서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융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식에서 회사가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진남 씨 혹시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그러니까 그 융자를 받으실 때 유닛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 유닛을 할지, 투 유닛을 할지 아마 4 유닛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닛에 따라서 퍼포스가 당연히 투 유닛을 했을 경우에 투 유닛을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인베스트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레귤레이션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영훈 씨가 물어본 게 아주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게 몇 년 전에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인베스트먼이면 엄청 25% 다운페이먼트 해야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 영훈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듀플렉스를 사는데 내가 이 집을 살고 여기는 내가 듀플렉스를 렌트를 할 거다. 그러면 그거를 인컴으로 쳐서 내가 내 집을 사는 것처럼 다운페이가 적게 사는 게 가능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듀플렉스를 하나 팔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다운페이가 훨씬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 얼마 안 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운페이 얼마 안 내고 한쪽을 렌트를 하기 때문에 그 렌트하는 비용으로 모르게지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에 공짜로 사는 거죠. 거의. 네, 그게 상당히 되게 뭐랄까 좀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좋은 경우가 있었죠. 좋은 질문이신데 진남 씨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지.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현재 갖고 계신 어떤 그 렌탈이 있다. 그걸 인컴으로 이제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만약에 집이 하나 있으시고 그거를 렌탈 인컴으로 잡으실 경우에는 70%까지 저희가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볼게요. 네. 융자에 관한 거는 계속 새로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질문 있는데요. 네. 저는 뉴저지 살아요. 네, 근데 업버 넣을 때 미네소타는 다를 수 있는데 어니스트 머니 넣고 뉴저지는 세컨 그 디파짓을 또 하더라고요. 네. 미네소타도 하나요? 미네소타는 세컨 디파짓은 없어요. 집을 있는 집을 사는 경우는 earnest money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계약금이라고 되죠. 그리고 클로징 난 나머지를 다 내시게 되고요.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할 때는 중간에 세컨 디파짓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내나요? 그 세컨 디파짓 집을 지을 때요. 네. 집을 짓는 거는 그거는 빌더마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내셔널 빌더랑 집을 짓는다 할 때는 세컨 디파짓이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내셔널 빌더 아니고 커스텀 빌더랑 짓는 분은 처음에 2만 불인가 내고 그 다음에 땅을 팔 때 20%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론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빌더와 계약을 할 때는 그거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가격이. 알겠습니다. 네. 현재 모기지 이자가 많이 올라갔나요? 어떻게 네. 됐나요? 예, 안타깝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보통 4.25에서 4.375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그게 30년 마음 기준으로. 아픕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예. 올랐어요, 진짜. 네, 지금 그 다음에 그게 그렇죠. 근데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죠. 한 0.25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준 보셨었을 때 30년 기준 4.25에서 4.37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난주 말에 좀 더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보는데 원래 이게 4 정도였는데 4점 한 좀 올라갔고, 근데 이게 예. 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컬리 보면 그래도 낮은 편이에요. 저희가 이 집 처음에 그쵸. 샀을 때 2005년에 5.25인가 그랬는데 이자 좋다 그러고 샀거든요. 그때 네,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높은 건 아니죠. 이제 2019년 정도 레벨이 된 거죠. 그런가요? 네. 지연 씨?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은 하늘 별따기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수 씨가 네. 지금 공급이 딸리는가요? 현재? 네, 집이 부동산 없어요. 시장이 별로. 어떤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에 국한이 아니라 전 미 지역 전체가 그런가요? 그렇죠. 아, 전 미 지역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고요. 미네소타도 힘든데 그 캘리포니아는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미국도 집값이 거품이 많다, 막 다운이 많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되면서 어떤 전망을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미국의 집값을 보면 약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 장기간으로 보시면 5%에서 7% 항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2008년 9년 11까지는 완전히 붕괴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고, 근데 작년, 재작년 우리 코비드 이후에요.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6, 7%라 했죠. 10%가 넘게 올라갔어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 10% 거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13%. 그러면은 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이 다 보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올라가는 비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올라가던 게 아마 다시 8%, 7%, 6% 이렇게 좀 잠잠해질 거라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 안 켜 계신 분들도 질문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오늘 상당히 참여도가 좋으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카운트 3 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리고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 다 가능하시니까요. 제 연락처 다 아시죠? 네. 네, 영훈 씨. 혹시 김진남 씨 연락처는 얻을 수 있나요? 드려야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남 씨, 채세 보내고요. 예. 제가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다가도 진남 씨 정보와 제 거를 같이 올리고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알겠습니다. 너무 다들 감사했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예.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제 이메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오늘 좋은 되시고. 정보 감사합니다. 네, 좋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